네,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세상 24번째 시간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여러분들 찾아뵙게 됐는데요. 오늘 미주 순방을 마치시고 어제 귀국하신 우리 문국현 대표님 모시고 넥스트 글로벌 이코노미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뉴 패러다임 인스티튜트의 문국현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오래간만입니다. 네. 한 달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 굉장히 많은 일들이 미주에서 일어났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 브라질에서 예. 20년 전에 있었던 리우 네. 지구 환경 네. 정상회의 네. 20주년 기념 행사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거기를 간 걸 계기로 네. 마침 또 미국에서 있었던 여러 회의를 네. 연결해서 26일간 돌아다녔죠. 아. 예. 굉장히 숨가쁜 일정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아니 그 중에 한 닷새는 네. 귀국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고 비행기 값도 아깝고. 예, 예. 그래서 한 닷새는 그 빈 공간이 있어서 모처럼 또 휴가도 보내면서 네네. 26일을 보냈으니까 실제는 21일간 출장한 겁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러면은 어떻게 다른 분들보다 여름 휴가를 좀 일찍 보냈다고 하잖아요. 왜 비행기 값이 아까워서 미국에서 그렇게 보냈어요. 아, 네. 사실 리우 플러스 20의 회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에 방송 때 두 차례에 걸쳐서 미리 이렇게 예고를 드리고, 다양한 주제들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드디어 이제 다녀오셨으니까, 그 다녀오신 말씀도 좀 듣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저는 이제 13일부터 있었던 사전 네. 모임에서부터 22일 날 공식 그 국가 정상회의가 끝날 때까지 다 있었던 건 아니고요. 네. 그 중간에 이제 닷새만 있었어요. 주로 주로 경제인들 모임에만 있었어요. 네네. 그 중에서도 경제인들하고 같이 보낸 시간은 이제 3일 정도죠. 네. 5만 명이나 이렇게 모이는 전 세계적인 모임이었으니까 엄청나게 크네요. 제가 본 건 그 중에 아주 일부를 본 거죠. 예. 그러나 이제 사회 여기저기서 나온 네네. 자료들을 통해서 예. 전체적인 윤곽은 알 수 있었습니다만 네. 아무튼 경제인들도 많이 참여하고요. 네. 또 시민사회나 학계 연구소에서도 많이 참여하고 네. 또 지구 정상들 각 나라의 국가 정상들이죠. 또 많이 참여했는데 네. 이제 요즘 유럽이 문제가 많잖아요. 그렇죠. 네. 결국은 그 문제가 아시아로도 번질 겁니다만 유럽의 메르켈 총리라든가 영국 수상이 오질 네. 못하고 또 한참 대선을 치르고 있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안 오고 네네. 그래서 약간 좀 기면 빠졌지만 네. 그렇더라도 아무튼 20년 만에 그 20주년 행사를 네. 의미 있게 보낸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유럽의 금융 위기가 아시아로 넘어올 것이다. 그건 필연적입니다. 우리의 아시아 경제 위기가 네. 일본이 겪었던 일본의 위기의 후유증이었듯이 네. 또 유럽의 저런 현재 국가 재정 위기라든가 경제 위기는 필연적으로 아시아 특히 유럽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네. 수출을 약화시키는 네. 수출을 감소시키는 그런 기능도 있지만 앞으로 환율이라든가 이런 데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죠. 예. 그러면은 사실 지금도 경기가 어렵고 굉장히 경기 침체다, 가계 부채다, 여러 가지 지금 큰 위기가 닥칠 것 같은 전조가 보이는데, 밖에서 큰 파도가 물려닥치면은 그게 길을 잘못 들어서서 네. 이제 5년 전에 전 세계가 경제 위기를 인식하고 네. 세계 경제 포럼에서 창조적 경제를 가자고 그럴 때 네. 창조적 경제의 길을 갔더라면 우리 경제가 이렇게 5년 동안 제자리 걸음을 하지 않고 네. 또 이렇게 양극화가 심하지 않을 텐데 이 창조적 경제로 가지 않고 개발 경제로 갔거든요. 4대강 개발이라든가 그 당시는 20세기형 개발 경제. 대운하를 포함한 4대강을 얘기하다 대운하는 빠졌지만 아직도 개발은 개발이거든요. 그렇죠. 이 개발 경제의 특색은 많은 부패도 났지만 양극화를 초래해요. 네. 그런데
이걸 5년 전에 그 길로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예. 전 세계가 알고 있는 그 마지막 어떻게 보면 주자가 됐기 때문에 두바이가 사실상 네. 그 한계에 부딪히고 네. 또 많은 그 이 부동산 투자를 한 나라들이 다 하나하나씩 무너져 내려가는데 네. 우리가 그 부동산 투자 내지는 개발 쪽으로 갔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유럽의 경제 위기에 후폭풍이 한국으로 미칠 때 네. 준비가 충분하지가 않아요. 아, 네. 또 거기에 이어서 이제 중국도 네. 또 한 번에 뭔가 이제 위기까지는 아니라고 보지만 큰 변화가 올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한국은 중국과 유럽에 많이 의존하는 경제거든요. 네. 여기에서 한국 경제가 많이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네. 정부 내부의 문제, 네. 지나간 과거 지향적인 거, 네. 이념 지향적인 거, 뭐 네. 이런 쪽에 묶여 있다가 보니까 미래를 못 보고 있죠. 그러면 상당히 지금 아주 다가올 마치 그 시한폭탄이 터질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지금 한국 경제에 도래했다. 이렇게 그래서 봐야 이제 되겠네요. 뭐 그렇게까지 뭐 시한폭탄이라고까지 하긴 못하지만 네. 아무튼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건데 네. 소위 말하면 수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거죠. 피동적으로 대처하는 거죠. 이걸 능동적으로 네. 창조적으로 대처해야 되는데 네.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환율이 뭐 1,100원 네. 미만으로 가질 못하고 네. 뭐 1,150원까지 있지만 이것이 1,200원 네. 이상을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모든 수입업자와 가게가 희생을 하고 네. 수출 업체들이 일방적으로 편익을 얻는 그런 양극화의 길에 이 양극화가 더 심해지거든요. 또다시 이제 가계가 상당한 타격을 받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개발 경제의 환상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네. 어떻게 된 것인지 우리나라는 이 부동산 신화 때문에 그런지 예. 개발 경제 어떤 늘 독재를 가져오고 부패를 가져오고 양극화를 가져오는 이 개발 경제에 대한 미련이 아직도 우리 한국 사회는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그 4대강 이제 개발이 끝나면서 이제 4대강 유역 개발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근처에다가 이제 뭐 친수 환경 도시를 또 건설하는 또 신도시 프로젝트를 해서 부산에서 요번에 1차로 한다 뭐 이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아, 야, 이게 뭐 이번 뭐 네. 리우에서 있었는데요. 예. 이제 26개 항목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데 네. 그 리우 정상회의 합의 26개 항목 중에 이제 녹색 경제에 관한 네. 그런 인프라는 계속 설치해 나가자 이런 얘기들은 있어요. 네. 그런 것이 진정한 녹색 경제에 도움이 되는 거라면 모르겠는데 네. 외국에서 말하는 녹색 경제라는 거는 주로 신재생 에너지 예. 이런 것을 현재보다 두세 배 이렇게 비중을 높이고 그리고 이제 미개발 국가라든가 개발 국가의 어떤 경제 성장을 도와주는 그런 쪽의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네. 요새 그 적정 기술이라고 하는 네, 부분이 있는 그래서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좀 지금 단계에서는 사람에 투자할 때고요. 네. 신뢰에 투자해야 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창조력 네. 그리고 신뢰가 가지고 오는 모든 그 스피드 네. 이런 데라 투자할 때죠. 그래서 예. 사회적 자본과 자연적 자본이 결합된 네. 그런 창조적 자본주의로 가야 되는데 또다시 신도시 건설하고 우리는 그러면 안 지금 되겠죠? 실패한 자본주의의 네. 끝자락을 지금 붙잡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리우 플러스 20이 주는 어떤 인사이트라고 그럴까요? 이제는 세계 경제가 이제 개발 위주의 경제로 가서는 안 된다. 그것을 이제 확실하게 이제 종집을 찍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예. 그래도 일부에서는 아직도 이거는 선진국들을 위한 네. 개발 경제나 다름이 없다라는 비판은 나오죠. 예. 이제 일부 시민단체들이라든가 진보적인 데서는 금융세도 이번에 도입을 한다라든가 뭐 네. 여러 가지를 해서 보다 적극적인 이 빈곤 퇴치라든가 그 다음번에
양극화 방지라든가 일자리를 늘린다라든가 환경을 개선한다든가 이런 것까지 요구를 했지만 네. 그런 것은 채택이 안 됐거든요. 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면 인류 전체에게 디센트 잡, 좋은 일자리를 예. 제공하는 걸 목표로 네. 하자. 예. 특히 에너지가 온 인류에게 네네. 다 접근 가능성을 갖게 하자. 네. 그래서 누구나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그런 에너지 평등권이라고 그럴까요? 에너지 기회를 네네. 주자. 이렇게 네. 에너지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런 걸 이야기하면서 예.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현재보다 2배 이상으로 늘려야 되겠다. 네네. 그리고 화석연료의 그 생산성을 현재보다도 2배 이상 높여서 화석연료 비중을 줄여야 되겠다. 네.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크게 진보된 거죠. 그러니까 환경과 에너지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요. 예. 에너지를 어떤 에너지를 쓰느냐에 따라서 예. 환경 파괴가 적어질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 원전에 대한 또 환상을 못 버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에너지 직영부 담당이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가면서 그쪽에 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원전을 막 전 세계에서 가장 푸시하고 그것을 국가 전략 산업 비슷하게 이렇게 몰아가는 드문 나라면서도 이 녹색 기후 기금이라든가 네네. 이런 이 세계적인 기구를 한국에 유치하려고 그러니까 약간 좀 외국 사람들 보기엔 상충되는 게 좀 있어요. 그러나 이 결국 원전에 대한 환상은 언젠간 버려질 거라고 보고 이 녹색 기후 기금이라고 하는 네네. 이 전 세계가 신재생 에너지에 대처하고 네.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높이고 이 기존 화석연료 비중을 계속 낮춰가는 그리고 그 효율을 2배로 올리는 이 노력은 전 세계의 그린 이코노미를 만들어줄 거거든요. 네. 이 그린 이코노미의 많은 그 연구 개발, 네네. 신상품, 네. 신기술 이런 것을 한국 기업들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국내적 시각에서 벗어나서 네. 좀 국가적으로 좀 더 적극적인 그런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는데 네. 아직은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화석 연료나 원전 위주의 에너지 정책에서 뭐 수력, 태양열, 뭐 풍력 이런 쪽으로 신재생 에너지 방향으로 완전히 에너지 정책이 전환이 돼야 되고 그것이 곧 환경, 그린 이코노미를 가는 길이다. 이렇게 네, 그렇게 이제 예. 보죠. 그런데 이제 더 극단적인 제안은 일부 원주민들은 지금 제안한 풍력이라든가 태양열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또 뭔가 태양열이라는 기술과 풍력이라는 기술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원주민들의 삶을 더 어렵게 할 수도 있다. 자기는 자기네 방법대로 옛날식으로 자연주의 방법으로 가도록 놔달라. 먼저 이런 이야기도 있죠. 그러나 예. 상대적으로 말하면 유 대표님이 예. 얘기하신 그런 톤이죠. 그렇구나. 예. 그 리우 플러스 20 하면서 UNCCD 비즈니스 포럼 예, 같이 참여하셨. 그렇죠. 예. 저는 해도 이제 30년 동안 남으시는 사람이니까 네. UNCCD 쪽을 더 이렇게 적극 돕는 입장이죠. 예. UNCCD는 유엔의 그 IFCC라고 해서 기후변화 대처 네. 하는 그 협약과 또 생물 종다양성 협약과 함께 20년 전에 리우에서 태어난 세 자매 중에 하나인데 네. 가장 그 관심과 지원을 덜 받고 있어요. 특히 기업으로부터 좀 따돌림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 경제와 좀 무관하다고 이렇게 세 자매가 있는데 막내만 네. 이렇게 아니면 둘째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맞으라고 좋아하고 막내라고 좋아하고 가운데만 빠져 있으면 안 되거든요. 둘째 비극이. 그래서 이제 저는 그 UNCCD 네. 사막화 방지와 토지 산림 보존을 위한 네. 또 이 가뭄 방지를 위한 이 협약에 적극 참여하고 비즈니스 포럼을 이제 조직하고 있는데요. 네. 다행스러운 거는 이번에 그래도 많은
이 비전도 공유하고 네.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도 공유하고 기업이 어떻게 추가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가 네. 이런 발제도 하고 그럴 수 있었는데 네. 중국에서 이 사막화 방지 노력을 하신 분이 네. 이 비즈니스 포럼의 아시아 회장을 맡아주기로 했어요. 아. 그래서 이제 그 뭐 정식으로 서면으로 이렇게 합의를 보고 MOU라든가 이런 걸 주고받으려면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네네. 그런 건 수학이었다고 아. 생각합니다. 그 사막화 방지나 이제 종다양성을 유지하는 게 경제적으로도 연계가 돼 있지 않나요? 그럼요. 저 사막화 이제 방지를 잘하면 토지 네. 생산성이 많이 올라감으로써 네. 불필요하게 아프리카라든가 뭐 이 서남아시아라든가 일부 동남아에서 많은 인구가 새로운 농토를 찾아서 여기저기 찾아다닐 필요도 없고요. 네. 화전면처럼 이주하는 이주하는 그런 예. 식이 적어지기도 하고 예. 물 부족 문제라든가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 원주민들이라든가 네. 그 부근에서 이 농업을 하고 있는 네. 그런 그 개발도상 국가 국민들한테 아주 중요한 이런 과제죠.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적인 물이라고 하는 토지라고 하는 네. 가장 기초적인 자원을 보존하고 또 이렇게 그거를 풍성하게 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예. 우리 인류가 지표면에서 한 25cm 내지 30cm밖에 안 되는 탑소일 표토라고 하는 예. 이 고 얕은 예. 토양에 식량을 의존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물도 의존하고 있거든요. 네. 그 속에 그 25cm 내지 30cm 되는 표토를 이용해서 나무가 자라고 풀이 자라고 이러기 네. 때문에 또 식량이 거기서 생산되고 이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신토불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몸과 그쵸. 토양이 하나다라고 예. 그러는데 그렇죠. 사실은 생명과 토양이 하나인데 네. 이 한반도 크기만한 네. 그보다 조금 작은 크기의 농토가 매년 사라져 나가는데도 사실 우리들은 그 위기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네. 요즘에 와서야 이제 이 land degradation neutral 그래서 더 이상 표토가 유실되지 않도록 하는데 이번에 합의를 본 겁니다. 그래서 이번 네. 26개 조항의 합의 문안에 네. 이 land degradation neutral world 네. 더 이상 표토가 떠내려가지 않는 네. 그런 지구를 만들자. 이렇게 만들어 네. 나가자 예. 하는데 합의를 했는데 네. 26개 항목 중에 한 4가지가 이 산림이나 농토와 관련된 건데 예.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데 네.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사실 우리나라는 뭐 이런 사막화를 하면 약간 좀 거리가 멀게 느껴져요. 우리도 굉장히 30년 전에는 굉장히 심했어요. 30년 전 예. 전쟁 이후에 그 한참 그 전쟁은 뭐 한 50년 전 예, 이상 전이었지만 전쟁과 70년대. 함께 도시화와 예. 산업화 속에서 급격히 우리 전 국토가 발가벗었거든요. 그래서 전부 민둥산이었었어요. 지금 마치 북한에서 에너지 지금의 북한 비슷하죠. 그런데 우리도 이제 연료 정책을 나무에서 석탄이나 네. 석유나 가스로 바꾸고 이러면서 이제 나무 자르는 게 줄고 네. 그다음에 나무를 심는 노력이 국가와 또 기업과 시민사회가 함께 하고 이러면서 오늘날 이렇게 됐고 북한은 그걸 못해서 지금 우리보다 한 30년 뒤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원래부터 이렇게 뭐 숲이 많은 그런 나무가 많은 나라가 아니었다. 옛날엔 많았죠. 많은 걸 다 일제시대 때 잃고 추가적으로 전쟁과 도시화와 산업화를 통해서 잃었다가 그다음에 이제 70년대부터 복원한 거죠. 네. 그게 복원되는데 한 30년, 40년. 30년 걸렸습니다. 네. 근데 아직도 다 복원한 건 아니고요. 네. 호랑이가 나올 정도가 되려면 남북한의 생태도 연결돼야 되지만 지금부터 숲의 질이 네. 한 2~3배는 더 좋아져야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북한과 만주와 단절된 데에서는 호랑이가 나올 수가 없지만 네네. 최소한 연결되는 건 나중에 치고 네. 남한의 생태계가 네. 작은 동물, 중간 동물들이 많이 늘어나야 호랑이 같은 동물이 아하. 서식할 수가 있죠.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무슨 그 야생 동물을 육식 동물도 볼 수 있는 뭐 그런 게 될 수 있겠다. 지금도 뭐 설갱이나 뭐 많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제 남북한에 네. 터키 만주와 이 연해주 쪽에 러시아 산림과 연결이 되면은 네. 뭐 호랑이가 일부 한반도의 네. 산에서 발견될 수 있겠죠. 아, 네. 다시 한번 백두산 호랑이를 우리 남한에서 볼 수 있는 날이 네, 왔으면 아마 좋겠어요. 전 세계에서 관광하러 많이 올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이 정도인데 사실 몽골이나 중국 내륙 쪽으로 가면 사막화는 상당히 심각한 거죠, 지금. 중국은 전 세계에서 지금 사막화가 가장 심한 나라에서 네. 녹화가 가장 빨리 되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그 퇴경 환림 한때 경작지로 만들었던 산림을 다시 경작지를 물려서 숲으로 돌리는 그 사업을 12년째 했는데 아주 성공적이에요. 12년. 예, 그래서 앞으로 38년을 더 한다고 그러는데 계획보다 앞서서 녹화에 성공하고 있어요. 이제 경제적 부가 결국 이것을 가능하게 하고 있는데 몽골 가면 이 내몽골이라고 중국이 차지한 네. 땅이 있잖아요. 그게 훨씬 더 크고 인구도 많은데 내몽골 쪽은 중국의 힘의 영향을 이렇게 미쳐서 녹화가 상당히 많이 되고 황사가 그 동네에서 이제 있는데. 일어난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한 네. 세네 군데 예. 동부가 황사 발원지 중에 하나죠. 예. 근데 내몽골 쪽은 중국의 힘에 의해서 많이 녹화가 되고 사막화 방지를 위한 토지 고정이 좀 되고 있는데 몽골 공화국 네네. 쪽으로 가면 아직도 국제사회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거기는 인구도 적고 인구도 뭐 좀 300만이 안 되는 데가 네. 땅은 우리보다 7, 8배 이렇게 넓다가 보니까 네. 남고비 쪽은 손을 못 대고 있어요. 아예 예, 울란바토르 북쪽은 아주 비옥하고 좋은데 네. 울란바토르 남쪽에 남고비 쪽은 저 내몽골 쪽이죠. 네. 그쪽은 중국 쪽 몽골만큼 잘 대처해 나가진 못하죠. 거기는 계속 예, 그냥 그래도 그렇지. 뭐 네. 그 녹색 장성도 만들고 그린벨트도 만들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네. 특히 한국과 몽골은 여러 가지로 역사적, 문화적, 인종적, 뭐 경제적 협력 관계에 있기 때문에 네. 저희도 한 10여 년 몽골에서 나무 심기를 해오고 있지만 네. 국민들이 더 관심을 가질 만한 데입니다. 아주 북쪽에 가면 나무가 잘 자라요. 그렇습니까? 네. 그럼 매년 가시나요? 요즘은 매년 못 가고 전엔 매년 갔죠. 그러셨습니까? 네. 네. 저 몽골 한번 꼭 가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저도 해봅니다만. 네. UNCCD가 그래도 나름대로 성과가 어느 정도 있었다 이렇게. UNCCD도 그렇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번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UN 회의가 뭐 반 이상의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죠. 시민사회나 일부에서 보면 또 미국이나 뭐 영국, 독일의 정상들이 참석하지 않은 걸로 보면 반쯤의 성공이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반기문 총장이 나름대로 액션 오리엔티드한 것도 많이 집어넣었어요. 물론 이제 추상적인 이 꿈, 비전을 나열하고 이런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액션 아이템들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한국의 참여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한국에서도 각 부처와 또 기업인들, 그 글로벌 컴팩팅과 저희처럼 협약의 비즈니스 포럼 팀들이 갔고요. 또 시민사회에서도 환경재단이라든가 이런 데서들 많이들 오셨습니다. 또 뭐 고건전 총리님, 이세종 변호사님 등 시민사회 지도층들, 또 서울시장인 박원순 시장, 또 이명박 대통령 등 뭐 많은 분들이 왔죠. 상당히 중요한 회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했는데 국내에서는 별로 이슈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내 이슈 때문에 창밖을 보라라고 그렇게 드러커가 얘기를 했는데 창밖을 보는 횟수가 너무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구의 다른 쪽에서는 이미 다 2, 3년 전에 결론을 낸 거를 뒤늦게 가면서 뭐 리만 브라더즈를 인수하겠다고 막 쫓아다닌 것도 전 세계에서 리만 브라더즈가 부도가 난다고 그러는데 리만 브라더즈 인수하겠다고 열심히 쫓아다니는 게 한 2년간의 시차가 있는 거예요. 한국 사회와 글로벌 사회와 한 1, 2년 이상의 공백이 있는데 너무 국내 정치 재앙적이고 국내의 내분, 분열 이것이 국제사회를 볼 수 있는 우리들의 시간과
관심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음 시대들은 제발 이 한반도에서 싸우지 말고 특히 이 대한민국의 남쪽밖에 안 되는 이 남한은 얼마나 좁은 땅이에요. 네. 여기서 동서가 싸우거나 뭐 네. 이래서는 안 되고 네네. 글로벌 이코노미를 봐야 되고 지금 이제 70조까지 큰 네. 70조 달러까지 큰 세계 경제에서 우리가 한 1조 달러를 하고 있거든요. 네, 70분의 1 하는데 네. 이게 아직도 한 25조 달러는 너끈히 성장할 텐데 이 25조 달러면 우리 규모의 25배나 되는 거 아니에요. 엄청나죠. 이걸 네. 전부 중국이 혼자 가져가게 하면은 예. 중국이 지금의 한 6, 7조 달러에서 뭐 30조 달러 경제가 되는 네. 거고요. 물론 인도나 브라질하고 나눠갔겠지만 예. 여기에 편성을 하면 한국도 3조 달러라든가 네. 쉽게 갈 수 있는데 네. 중국과 규모의 경쟁을 하면 안 되고 중국과 스피드 경쟁이라든가 네. 지식 경쟁이라든가 창조 경제, 창조 경영 네. 경쟁을 하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21세기 경제는 이 개발 경제에서 네. 지금 아주 빠른 속도로 신뢰 경제와 네. 사회 책임 경제 네. 그리고 녹색 경제로 넘어가는데 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잘 준비를 못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뒷부분에 조금 더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제 리우 플러스 20 정리하면서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네. 예, 현실적으로 신재생 에너지가 원전에서 나오는 전력량을 대체할 수 있느냐? 소더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지금 당장은 아니죠. 예. 그러나 일본이 거의 이 원전을 다 셧다운하고도 돌아갔듯이 네. 이 우리의 생각을 좀 바꾸면 위험한 원전이 도시 부근에 특히 우리나라 같으면 부산에 아주 가까이에 원전이 그렇죠. 있다라든가 월성, 예. 뭐 여러 가지 좀 예. 아주 좁은 국토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위기가 위험성이 그리고 폐기물들의 추가적인 위험성이 입증된 마당에 네. 우리가 편하다고 해가지고 일시적으로 초기에만 편한 거죠. 네. 이것을 너무 의존하는 건 위험하다고 보고 특히 독일 쪽도 이제 원전 없는 이 예, 원전. 경제를 선언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도 지금 당장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적다고 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기대를 버리면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이미 독일과 일본을 보면 네.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 정부는 오히려 세계의 흐름과 좀 거꾸로 갔네요. 원전 예, 수출한다고. 원전 수출에 맨 앞장서니까 뭐 좀 조금 그걸 노력하는 만큼 결국 신재생 에너지에 노력하는 사람들을 비웃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네, 네. 그러면 국제사회에서는 거꾸로 우리를 비웃을 수가 있고 국내에서 애써 신재생 에너지 쪽의 산업을 네. 일으키려도 원전에 밀리는 거죠.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참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수력 원자력이 최근에 뭐 직원들이 뭐 이렇게 뇌물도 받아가지고 사과문도 게재하고 그 문제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네, 뭐 우리 사회가 위에서부터 워낙 썩으니까 네. 뭐 그렇게 여기저기 썩었는데 이 썩은 것을 바로 내는데 우리나라가 최우선 순위를 둬야 그게 신뢰 자본주의로 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지금 신뢰 자본주의가 아니라 부패 자본주의에 머물러 있다고 보죠. 이 부패 자본주의는 개발 독재의 특성이거든요. 참 걱정입니다. 대통령 형님께서 또 구속되셨거든요. 네. 네, 저 뭐 해외에 있다가 봤습니다. 네, 그게 참 우리나라는 도대체 언제쯤 이게 끝날지 정말 참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다음엔 올 연말엔 반드시 그런 걸 바로 잡아야 되겠죠. 예. 다시는 과거에 대해서 미련을 갖지 말아야 되는데 네. 혹시 과거 방식으로 성공하는 사람이 나올까 하고선 자꾸 과거 쪽으로 가는데 네. 이 독재라는 것은 반드시 그 부패를 잉태하게 돼 있는 것이지. 네. 그것이 어떤 민간 독재든 무슨 어떤 독재든 네. 그렇기 때문에 투명하고 네. 민주적이고 네. 참여적이고 네. 공개적이어야지 비밀이 많은 사회는 부패하게 마련입니다. 독재에 대한 향수가 다시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우려스럽습니다. 뭐 지금 우리 사회에 너무 비민주성이 많죠. 네. 네. 오늘 이렇게 그 리우 20 이야기는
더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나중에 예, 좀 저 천천히 이렇게 하시고요. 이 분야별로 예, 예. 토론회를 하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사회에 그린 이코노미, 네. 또 실내 이코노미, 또 사회책임 네. 이코노미 이렇게 해서 3대 그 발전의 기회가 네. 있다고 그러면 그 네. 세 분야에 대해서 하나하나 네. 깊이 논의해 네.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조금씩 더 다뤄나가도록 하겠고요. 그 외에 이제 미주 일정들 몇 개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 몬태나에 가셨던 이야기도 좀 해주시고. 몬타나보다 그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에 가셨던 거. 예. 노사 네. 학회 모임에 갔던 게 재밌었어요. 노사학회. 예. 몬타나 회의는 뭐 한미 간에 네. 어떻게 보면 이 글로벌 파트너십과 리더십을 강화하느냐 네. 하는 이런 이제 주제였습니다만 이 필라델피아는 보다 보편적인 관심이 있는 건데 어떻게 하면 이 일자리를 늘리느냐. 그리고 어떻게 하면 기존의 일자리를 지속 가능하게 하느냐. 네. 또 이 젊은이들과 여성들과 일자리를 필요하는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느냐 하는 그런 주제들이 다 포함되어 있었는데 네. 저는 이제 그 중에서 사회 책임 경제와 경영을 이룩하는 한 방법에 네. 대해서 이제 발제를 했었어요. 네. 근데 한 500여 명의 전 세계 경영학자, 경제학자, 또 노사 분야의 전문가, 정책 입안자들이 모였었는데 네. 아주 재밌었습니다. 아. 역시 이 유엔의 그 26개 항목 안에도 그 일자리에 대한 항목이 있었는데 네. 필라델피아 회의를 이렇게 가서 들으면서 전 세계가 이제 합의를 이뤄가는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창조적 경제, 창조적 경영을 하려면 사람에 더 투자를 해야 되고 탑다운 방식의 경영보다 탑다운 못지않게 바텀업이 네. 그래서 모든 근로자들이 학습의 기회를 확보하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집단 지식을 만들고 권한을 위임받아서 경영에 참여하는 그런 창조적 경제 경영으로 갈 때 자원 절약도 되고 가치 창조도 더 많이 된다. 네. 그래서 원가는 줄고 네. 가치는 늘어나는. 네. 이래서 일자리도 늘어나고 근로자들의 몫이 늘어나고 모두의 몫이 늘어나는 네. 그런 새로운 창조적 자본주의를 만들 수 있겠다. 네. 이런 그 느낌을 다시 한번 네. 확인한 모임이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사실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고 네. 우리나라도 이번 대선이나 뭐 하여튼 모든 정당이 다 일자리 얘기를 하고 5년 전에 있는데, 제가 네. 그 얘기를 그렇게 할 때는 관심이 별로 없어서 전부 이 개발, 예. 뭐 대원화라든가, 뭐 주식 시장 올라간다, 지방 뭐 도시 개발에 너무 관심이 많았는데 지금 와서 보면은 다들 일자리의 중요성은 아는 것 같은데 네. 이제 겨우 왓을 이제 동의받았는데 네. how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는 줄 알아야 되는데 네. 과거 방식에 젖은 기존 팀들은 할 방법을 몰라요. 네. 그러니까 이건 과감히 새로운 경제를 했던 사람들, 네. 새로운 경영을 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어떻게 하는 줄을 아는데 네. 과거 방식에 노예가 돼 있고 그리고 부패에 사슬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으면 네. 새로운 경제를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하는 일자리 정책들이 뭐 예산 쏟아부어 가지고 별로 좋지도 않은 일자리만 이렇게 단기적인 지속 가능한 일자리도 아닌 그런 일자리만 많이 양산하는 비판이 결과적으로는 있거든요. 네. 예,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죠. 네. 예. 자영업만 계속 늘어나고 예. 또 재벌들은 재벌대로 불로소득을 네. 환율에 의해서든 많이 갖게 되는 네. 그런 양극화가 늘어나고 있죠. 네. 결과적으로 이제 좋은 일자리는 이제 지속 가능한 경영, 창조 경영, 지식 경영, 개발 경제 방식으로는 안 되고 으로 전환해야지만 창조 경제 방식으로 받게 될 수가 없는데 네. 이걸 5년 전에 이미 우리는 그 방법을 알고 있었는데 네. 방법도 모르다가 보니까 개발적으로 더 가자고 그랬던 거죠. 네. 기존 체제들이 네. 어떤 당이든. 네. 근데 이걸 창조 경제 쪽으로 갔어야 되거든요. 지금은 네. 전 세계가 기존의 자본주의가 실패했다라고 특히 신자유주의가 실패했다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것을 전 세계가 많이 공유하고 있었는데 5년 전 한국 사회는
아직까지도 고집스럽게 한국은 한 번 더 개발 경제로 가자라고 했던 거죠. 네. 그 결과가 이렇게 참담한 거거든요. 네. 일부는 더 잘 된 것 같고 수로 재벌 수출 재벌들이 그렇죠. 네. 일부 다수는 더 어려워지고. 빈곤해지고 네. 어려워졌는데 이건 이미 예정돼 있던 거거든요. 그리고 네. 온갖 공약은 반토막이 났잖아요. 예. 다시는 그 길로 가지 말아야 되는데 네. 놀랍게도 우리는 또 부패에 대한 향수 내지는 뭐 개발에 대한 향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독재에 대한 예, 참 이게 개발 독재에 대한 것이 상당히 미화가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극복하기가 좀 많이 어렵지 않느냐. 또 언론에서 좀 잘 다뤄줘야 되는데 이제 문 대표님 같이 저희가 이렇게 위키트리에서 이걸 보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또 많은 분들이 아직도 못 보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네. 그러나 계속 말씀을 계속 해야 되겠죠. 그래야 뭐 좀 되겠죠. 그 뉴욕에도 다녀오시고, 그러니까 몬태나 가셨다가, 또 필라델피아 가셨다가 또 뉴욕 가셨죠. 이제 예. 필라델피아 회에선 이제 중국에서도 이 노동 시장에 큰 변화가 있다. 그리고 노사 관행에도 큰 변화가 있다라는 세션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제 세션에서 이 한국의 뉴 패러다임이 네. 또 한국의 비교적 성공한 기업들의 모델, 예를 들면 포스코라든가 유한킴버리라든가 네. 삼성의 모델이 네. 중국에서 어떻게 벤치마킹 되는가, 네. 그것을 중국에서 어떻게 시범 사업화하고 예. 그것을 확산해 나가려고 하느냐, 예. 이런 이야기들도 했죠. 네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나라 안에서도 이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이것은 노사 얘기 좀 하려고 그러면은 일부에서 좌파라고 기업하는 사람마저도 좌파라고 얘기를 하니 네. 이 사회가 너무나 과거의 먹이사슬, 부패사슬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선동에 쉽게 이렇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꾸 대결 구도로 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예. 단호히 배격하고 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중국에 뒤지지 않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지구촌 사회에서 이런 창조적 경제, 창조적 자본주의에서 앞서갈 것이냐. 네.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 그런 바탕하에서 뉴욕에 갔어요. 뉴욕에 가면 뉴욕과 보스턴에서 활동하고 있는 세계 윤리경영학회가 있거든요. 윤리경영자협회가 있고 그런데 예. 그 윤리경영자협회 이제 사무총장하고 같이 예. 2013년에 예. 이 윤리경영자 이 서밋을 네. 한국에서 하자. 내년에. 네, 내년에. 예. 물론 이제 중국이 또 뺏어가려고 그러겠지만 중국이 참 욕심이 많네요. 뭐 또 잘합니다. 중국이 잘하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이 윤리 경영 또 사회 책임 경영, 네. 사회 책임 경제에 대해서 한국 사회도 좀 더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그 세부 협의라든가 이런 네. 것들을 많이 하고 왔습니다. 이번 7월 말에 한국에 와서 2차 회의를 또 할 텐데 네. 그런 것을 통해서 물론 대선에 반영이 되면 더 좋지만 대선엔 이제 무슨 안철수 원장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는 한은 그쪽은 화제가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튼 그 대선에 나오면 좋지만 그 다음 해라도 내년 봄이라도 이런 이 전세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흐름을 이해하고 거기에 어떻게 하면 한국 기업인들이 경제인들이 또 학계가 또 시민사회가 빨리 합류를 한다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정부는 제일 늦게 변하지만 어느 사회나 정부가 제일 늦게 변해요. 그렇지만 민간이라도 또 기업이라도 빨리 대응을 했으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윤리 경영자 서밋에 대해서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또 다시 다룰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뉴욕 일정까지 마치시고 조금 쉬셨습니다. 예, 뭐 아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뉴욕에서 그 다음에 이제 리더 투 리더라는 미국 경영인들의 모임이 있어요. 시민사회 경영인들과 기업 경영인들이 함께 만나는 그런 큰 재단이에요. 이제 그쪽에 프란시스 헤셀바인 이사장하고 또 같이
네. 어떻게 한미 간에 네. 서로 좋은 것은 배울 것인가. 네. 그리고 시민사회와 이 경제계가 어떻게 협력하는 그 좋은 모델을 한국에 또 어떻게 보면 확산시킬 것인가. 네. 이런 얘기들도 좀 하다 왔죠. 시민사회와 경제 경영인들. 네. 한국에서는 약간 뭐라고 할까요? 협력 관계보다는 약간 이렇게 뭐 견제 관계 뭐 이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근데 이제 시민사회가 정부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현재 시민사회가 상당히 그렇죠. 기업에 의존하는 게 훨씬 낫고요. 기업도 자칫하면 정부를 닮아서 커지려고만 그러지 창조성을 잃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네, 네. 이 창조성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게 시민사회고요. 시민사회가 창조성을 제공하니까. 그런데 또 시민사회는 규모가 없다가 보니까 자칫하면 관리 능력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전도 좋고 철학도 좋고 가치도 좋고 창조성도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다라든가 관리 능력이 부족하다든가 이럴 맞습니다. 수가 있어요. 네. 이런 것을 잘 결합해서 시민사회의 혁신이 기업의 발전과 연결도 되고 또 시민사회의 혁신이 공룡 같은 정부가 계속 커지면서 온갖 이 분배의 약속이라든가 복지의 약속을 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이 실패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커지는 대신에 시민사회가 커지는 것이 오히려 올바른 길이라고 봅니다. 정부는 오히려 조금 적당해야 됩니다. 적당하게 가야 되고 너무 커도 안 되고 또 너무 작으면 자칫하면 기업에 휘둘릴 수가 있죠. 그래서 정부는 엄정한 룰 세터로서 또 아주 안정적인 그런 기본적인 플랫폼을 제공하는 걸로서 가고 룰을 활용해서 그 안에서 이 사업을 일으키는 건 비즈니스 섹터가 하고 그리고 이 정부가 할 수 없는 창조적인 사회복지 일들은 시민사회가 하고 이런 식으로 역할 분담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한국 정부는 정부 주도가 너무 강하게 가고 있지 않나 그런 그렇죠. 그게 이제 아직도 개발 독재의 소위 말하는 장점만을 보는 거고 단점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양극화가 심해졌다라든가 시민사회가 아주 약한 나라라든가 민주주의가 형식적으로는 민주주의가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민주주의가 자리를 못 잡았다라든가 투명하지 못하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데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회 시민운동, 시민사회에서도 이제는 조금 더 정부나 공공 부분에 너무 의존하기보다는 좀 민간의 기업의 좋은 기업과 파트너십을 좀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게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기업이 부패하지 못하도록 감시도 해야 되고요. 또 기업이 글로벌 메가 트렌드라고 하는 거, 글로벌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빨리 따라가도록 그렇게 촉구를 해야죠. 정부는 유착이 많이 돼 있어서 기업과 유착이 특히 우리나라나 뭐 이런 데서는 워낙 유착이 많이 돼 있어서 기업을 제대로 개도 못합니다. 그러나 시민사회나 학계는 할 수 있죠. 그 리더 투 리더가 재단인데 그쪽에는 이제 그러면 시민사회와 거기는 이제 NGO들 또 NPO들의 경영 혁신을 추구하는 모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기업과 함께 기업의 이제 노하우를 거대한 예를 들면 걸스카웃이라든가 이런 굉장히 거대한 조직들 아니에요. 그런 데서는 경영 노하우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또 정부도 하나의 비영리기구 아니에요. 정부도 경영이 아주 중요한데 부패한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나라 같으면 350조나 되는 예산을 한 20%를 엉뚱한 데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이제 경영 혁신, 이 비영리 기구의 경영 혁신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정보기구든 비정보기구든 이 비영리 단체의 경영 혁신 능력, 창조적 능력, 이것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전 세계적인 아주 중요한 화두입니다. 기업은 썩기가 쉽고 정부는 썩는 거 플러스 비능률적이기 쉽고 시민사회는 비능률적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각각의 장점 외에 단점이 있는 것을 보완시키는 그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 한국 시민사회도 조금 더 성숙해서 이제 이런 쪽으로 좀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일부 NGO들은 세계적인 NGO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전 세계 규모에 비해서 영세하죠. 한국은 영세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어느덧 이제 쭉 이제 미주 이야기는 이 정도 네, 말씀 네. 나누시고 저희가 이제 오늘 넥스트 글로벌 이코노미에 대해서 쭉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네. 그린 이코노미와 리스폰서블 이코노미 그래서 이제 녹색 경제 그리고 네. 책임 경제가 앞으로 글로벌 경제에 어떻게 보면 화두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네. 자본주의 3.0이라는 게 이제 실패했다. 예. 그래서 전 세계를 이렇게 위기로 몰아오고 신자유주의 그리고 방식. 예, 신자유주의 방식이 네. 실패했다. 네. 그것을 이제 지난 30년 동안 신봉하면서 막 그 거대한 기업을 키우면 나라가 잘 될 걸로 생각하고 국민 경제가 좋아질 걸로 생각했다든가 이러는데 네. 아무리 거대한 기업이 일어나더라도 국민 경제가 좋아진다라든가 세계 경제가 좋아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양극화가 심해지고 국가 부채가 늘고 한 기업이 막 커지는 게 아예 중요한- 이러다가는 네. 99% 운동이 현재 상태에서 폭발해가지고 자칫하면 아예 문명을 뒤집어 놓을 수도 있겠다라는 위기감이 생겨서 네. 자본주의 3.0은 실패했다라고 네. 얘기하면서 이제 자본주의 4.0을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이 자본주의 4.0을 얘기하면서 이것을 기업들이 일단 부패한 방법이든 약탈적 방법이든 뭐 독점적 방법이든 다양한 방법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얻은 것을 나눠 가질 것이냐. 네. 애초부터 신뢰를 기반으로 하고 네. 창조력을 기반으로 한 경제로 갈 것이냐 가지고 나눠져 있는 거죠. 네. 네. 일부에서는 자본주의 4.0이 무슨 따뜻한 자본주의다 그래갖고 무슨 시혜성 기부를 하는 것 쪽으로 몰아가는데 예, 예. 그거는 시혜성 기부도 필요할 수 있지만 네. 우선 이 부가 존경받을 수 있고 정당한 부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 얘기가 된 거가 사회적 자본과 경제적 자본이 함께 늘어나는 방식의 경제를 하자. 사회적 자본과 경제적 자본이 함께 같이 늘어난다. 일어나는. 예. 그래서 사회적 성과와 경제적 성과가 네. 함께 가는 공유 가치를 예. 늘려나가고 창조해가는 경제를 하고 경영을 하자. 네. 그래서 이제 그 하버드의 마이클 포터 교수가 열심히 이제 그걸 퍼뜨리고 있는데요. 네. 거기에 사실은 이 사회적 자본 안에 이제 이렇게 들어는 가 있지만 자연 자본은 독립시킬 필요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신뢰 자본도 독립시켜서 네. 현재까지 너무 금융 자본주의 위주로 가고 네. 경제 자본주의 위주로 가던 거에다가 네. 사회적 자본, 예. 그다음에 자연 자본, 예. 환경을 얼마나 파괴하지 않고 네. 오히려 개선하면서 갈 것이냐. 네. 그리고 세 번째 신뢰 자본. 신뢰 자본. 예, 이것을 늘려가면서 가는 경제로 네. 가야 되는데 네. 저는 이것이 이 자본주의 4.0의 올바른 방향이라고 봐요. 사기 자본주의죠. 그렇지 않으면 자본주의는 굉장히 심각한 네. 혹독한 겨울을 가져올 거고 아마 유럽이 지금 2, 3년 이상은 이 혹독한 겨울을 맞이할 거거든요. 네. 거기에 첫 유탄과 직격탄을 맞는 게 한국일 수 있어요. 네. 지난번 일본의 부동산 붕괴의 후유증이 예. 91년에 무너진 일본 부동산 붕괴가 일본 금융을 붕괴시킨 네네. 거고 일본 금융이 살기 위해서 외국 자본을 빼가다가 보니까 한국, 태국, 인도네시아가 제일 먼저 타격을 받았듯이 네네. 이번에 유럽도 결국 스페인의 부동산이라든가 또 기타 낭비적 또 경쟁력 네. 약화가 유럽 경제의 이 모순성을 네. 이렇게 극화시켜 갖고 일시적 저 위기를 가져오고 있는데 최소한 3, 4년은 갈 거거든요. 네. 이때 우리가 잘 대처하는 거. 그리고 중국이 마찬가지로 슬로우 다운 되고 약간 정체될 때 오는 이 몸살을 겪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네. 이 양대 위기라기보다도 어떤 뭐 장애라든가 문제를 이겨내는 방법은 크게 보면 그 세 가지 새로운 방법들, 즉 사회 책임 경제, 사회 책임 경제. 예. 그리고 그래서 사회적 자본을 늘려나가는 예. 것들, 또 창조력을 늘려가는 것이죠. 네. 그리고 자연 자본을 늘려나가는 것들. 네. 이렇게 세 가지라고 보면.
아무래도 좀 생소하실 것 같아요. 자연 자본이다. 자연이 어떻게 자연 자본이 있을까? 이러는 거예요. 예. 이제 국가가 룰을 만들어 놨는데 예. 이 룰만 지키면은 그 바깥에는 네 마음대로 하면 된다. 그러면 몰래 막 지방의 살림을 훼손한다라든가 외국의 살림을 훼손하면서 경제를 일으켜요. 그럼 자기는 돈을 벌었지만 누군가가 그 땅을 복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살림을 복구한다든가 네. 광산을 복구한다든가 농촌을 복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을 비용의 전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 자기가 단기적으로는 뭐 그 나무 배 가지고 좀 이득을 받지만 자연 자본을 네. 약탈해 갖고 자기 걸로 만든 것이죠. 그거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럼 남한테 비용을 전가한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비용의 외부화라고 그러는데 네네. 이 비용의 외부화가 참 나쁜 거가 과로를 막 직장에서 시키잖아요. 네. 그러면 얼뜻 봐갖고 월급을 500만 원을 줘서 잘 준 기업 같지만 집에서 병 치료하느라고 1년에 2천만 원에 무슨 수술을 한다든가 네. 병가를 하게 되면 300만 원도 못 받은 게 되고 노동 수명이 40년은 갈 사람이 20년 만에 끝난다든가 이러기 때문에 기업의 비용을 가계라 전가시킨 거거든요. 사람도 자연의 일부니까. 아 이건 자연이 아니라 또 사회의 일부. 사회의 일부. 그래서 사회적 사회적 자본을 기업이 약탈하는 약탈하는 방식이 과로 방식이고 과로 방식. 자연 네. 자본을 약탈하는 방식이 몰래 네. 정부의 룰 바깥에서 마음껏 한다. 네. 그래서 막 그 고기도 막 잡아들이고 막 이런 거. 뭐 여러 가지가 예. 있죠. 그래서 이 자연 자본과 사회 자본 그리고 신뢰 자본 이런 것들은 아주 중요한 자본인데 네. 법이 완벽할 수가 없으니까 네. 개중엔 법을 위반하면서도 그 3대 자본을 훔쳐가지만 법이 완벽하지 않은 틈을 이용해서 국내에서나 국외에서 많은 그 반윤리적인 예. 반사회적이고 반자연적인 그런 일들을 하지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을 훼손시키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제 그 자연 자본을 활용하는 방식이 그렇죠. 연구되고 농토도 그렇고 네. 광산도 그렇고 예. 살림도 그렇고 뭐 어업도 그렇고 예, 다 어업도 이렇게. 그렇고 예. 모든 거가 지속 가능해야 되고 네. 또 나아가서는 더 좋아지게 할 수도 있는 게 현재까지 공급 위주의 경제를 해왔기 때문에 네네. 수요 관리 쪽으로 가다가 보면 에너지 생산성이 2배로 올라간다라든가 네. 곡물 생산성이 2배로 올라간다라든가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자연을 파괴시키는 네. 곡물 생산이라든가 농축산물 생산이라든가 광산물 생산이라든가 에너지 생산이 줄거든요. 과도하게 많이 생산해 가지고 막 무작정 공급량을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여태까지는 그 수요는 불가피한 걸로 봤는데 네. 수요를 관리하기 시작하면은 네. 많은 그 자원 절약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창조력이라든가 신뢰 이런 쪽으로 네. 가다가 보면 자원이 추가적으로 절약이 돼요. 네. 신뢰가 없을 때는 창고도 많이 짓고 뭐 또 재고도 많이 갖고 그러는데 신뢰가 있는 데서는 자스트 인 타임으로 무재고 무창고로 가거든요. 그렇죠. 그 재고 비용이 중소기업에서는 그렇죠. 상당히 부담된다고 그게 한 하더라고요. 예에 불과하지만 네. 이 사회는 아직도 엄청나게 많은 공유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네. 그래서 공생의 경제 경영이라고 그럴까요? 네네. 상생의 경제 경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예. 그러려면 과거로부터 자유스러운 사람들이에요. 네네. 아, 신뢰 자본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측면에서 불필요한 기회 비용을 많이 낭비하는 걸 그렇죠. 줄일 수 이제 있는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법도 만들고 도덕도 있고 사회적 합의가 있는데 예. 남들은 다 지키는데 거대한 마피아 같은 큰 힘을 가진 네네. 일부 정부 조직과 일부 네. 경제 조직이 뒤에서 마쿠해서 합의를 해가지고 네. 신뢰를 무너뜨리잖아요. 예. 그럼 본인들은 그 득을 받았지만 네. 나머지 사람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뢰 자본도 네.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광고비라든가 선전비가 적게 필요하기도 하고 재벌이나 국가가 외국에서 돈을 빌릴 때도 네. 저기는 부패한 나라다 그러면 프리미엄이라 그래서 이자를 더 내고 네네. 그렇지 않은 데는 이자를 하나도 안 내고 오히려 네. 마이너스를 인 데도 있고 이런 것이죠. 이자를 안 내고 마이너스로 예, 뭐 돈을 빌려줘. 거기다가 돈을 아예 거기다 맡기는 맡기면은 네. 안전하고 어. 부패하지 않으니까. 그게 신뢰 자본의 핵심이라고 예, 볼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특별히 그 최근 들어서 그 신뢰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게 그러니까 지금 문제죠. 네. 국제적인 랭킹에서 네. 신뢰 사회 23위에서 지금 43위까지 떨어졌죠. 엄청나게 떨어진 거네요. 예. 앞으로는 이 신뢰도가
어떻게 보면 GDP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럼요. GDP가 지금 1조 달러. 네. 그래서 1인당 2만 불 선에 5년째 있는데 네. 이게 한 3조 달러까지는 갈 수 있는 게 신뢰 자본의 힘과 네. 또 이 사회 책임 자본에서 창조적 네. 근로자들의 지식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리고 심지어 골드만삭스는 우리가 4조 달러 내지 5조 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지금보다 그러면 한 8만 불 내지 10만 불까지. 한 5배 정도. 근데 이것을 성장할 막고 있는 게 구체제인 거죠. 구체제. 썩은 체제, 부패. 개발 독재 체제라든가 네. 이런 어떤 인풋 오리엔티드 투입을 어느 지역으로 많이 할 거냐. 예. 거기에만 관심이 있지. 네, 네.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이 70조 달러나 되는 세계 경제가 95조 달러로 늘어날 때 거기서 경쟁력을 확보해서 그걸 2조, 3조, 4조, 5조 달러로 늘려나갈 것이냐. 네.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경제지. 그러니까 뭐 지역 갈등, 뭐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 뭐 이러한 그런 것들이 한국 사회에 여러 가지 발목을 좀 잡고. 그래서 구체제와 그런 어떤 분열주의로부터 자유스러운 네. 그런 리더십이 아주 절실한 때입니다. 네. 그러면서 어떻게 중국과 인도와 브라질과 함께 네. 다가오는 이 경제 위기 속에서 네. 잘 대처해 나가고 네. 지식 경제로, 네. 신뢰 경제로, 네. 창조적 경제로 갈 것이냐. 예. 그게 과제죠. 네. 끝으로 그 창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창조성을 어떻게 키워야 되겠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창조성은 탑다운 방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규모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네. 많은 사람의 다양성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다양성. 그래서 지식을 공유할 때 네. 그리고 비전을 공유할 때 네. 그 자기네들이 공유한 비전과 네. 공유한 지식을 이용해 가지고 네. 변화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성과의 변화가 나오는 것을 그 혁신이라고도 부르고 창조라고 부르는데 네. 이 다양성을 허용하지 않는 사회 네. 그리고 근로자들의 평생 학습이라든가 경영 참여를 허용하지 않는 사회에서 창조가 나올 수는 없으니까 네. 네. 되게 힘으로 하는 규모로 하는 위에서 그냥 시키면 그냥 시키는 대로 따라하고 그런 거. 그러니까 정경유착으로 네. 얘기해서 다른 나라에서는 없는 정경유착을 활성화하면 일시적으로 속도가 나오거든요. 그것은 정경유착에 의한 속도죠. 개발 70년대 방식이 요즘도 그렇죠. 뭐. 요새- 왜 자꾸 70년대만 얘기하세요? 요즘도 그렇죠. 자꾸 이상하게 70년대에 대해서 무슨 뭔가 그때 태어나셨나? 네, 그런데 그때 태어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 예. 네. 아. 예. 그러니까 문제가 정경유착은 개선이 안 된 거예요. 예, 정경유착은 40년 이상 개선이 안 된 상황. 큰 창조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네. 5천만 국민 아니면 우리 한반도와 동북아에 있는 1억 5천 가까운 미활용 이 인구를 네. 잘 활용해서 글로벌 경제의 지렛대를 이용하는 거가 네. 아주 중요한 거죠. 네. 그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좀 새로운 리더십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오늘 남미에서 있었던 리우 20 회담부터 시작해서 북미로 해서 저희가 네. 미 경영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아마 지금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는데요. 한 300분 가까이 보고 계시는데 참 머릿속이 좀 어떻게 시원해지지 않으셨는가 하면 전 그런 생각도 좀 하거든요. 답답하고 한국 경제 얘기만 보면 뭔가 불안하고 사실 이거 어떻게 하지? 우리 이러다 다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두려움이 있는데 돌파구는 바로 옆에 있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지금 서민이나 네. 일부 중소기업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이미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과거보다 더 나빠졌으니까. 빚도 많습니다 지금. 더 나빠지면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걸 빨리 턴어라운드 시키어서 너무 불안하거든요. 사실. 바로 잡아야 예. 되는데 예. 길은 있는데 그러려면 매년 350조나 되는 국가 예산을 잘 쓸 수 있는 네. 잘 쓴다는 건 과거로부터 자유스럽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자유로운 리더십이 그것이 아주 핵심이겠습니다. 중요한 거죠. 그래야 창조적으로 네. 제로 베이스에서 그걸 0점 예산이라고 그러거든요. 제로 베이스에서 그라운드 제로라는 말이 네, 있잖아요. 네, 그런 네, 것처럼 네. 0점 제로 베이스에서 과거의 부패나 먹이사슬의 결과로서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사업들을 다 잘라내고 과감하게. 그리고 불필요한 개발은 다 뒤로 미루고 네. 먼저 이 창조력에 네. 또 신뢰 예. 국제사회와 연계 예.
연결을 시키는 게 아주 중요하죠. 네.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들을 명품화시킨다라든가 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아주 좋은 모델이 있어요. 독일 같은 좋은 독일의 히든 챔피언이라는 명품 중견 중소기업 모델도 있고 네. 네. 또 평생학습에 대한 좋은 모델도 있고 신뢰사회에 좋은 모델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모델들을 잘 활용하면 예. 이웃나라 중국과 인도 예. 그리고 멀리 있지만 브라질 같은 이런 경제를 잘 활용해서 네. 함께 네. 그 지렛대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네. 네. 많은 분들 관심 기울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뭐 아시겠지만 이 방송을 들으시면 글로벌 동향이 좀 보이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 언론에서 이거 잘 안 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지금 엄청나게 지금 다음 세대 경제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아직도 이 과거의 개발 경제에 머물러 있지 않는가 하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이 방송을 좀 여러분들한테 소개 좀 해주시고요. 저희 위키트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다시 보기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많이 좀 이렇게 확산시켜 주시면은 좀 이런 분들이 많아져야 한국 사회에서 더 이상 이제 이런 과거 경제가 통하지 않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이제 경제 교실이 많이 늘어나야 네. 되는데 중립적인 네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인 동향을 볼 수 있는 그런 경제 강좌라든가 예. 경제 포럼이라든가 경제 방송이 많아야 되는데 예. 되게 이념주의의 노예가 돼 있다가 보니까 네. 전 세계에서 있는 일들을 필터링해서 네. 일부만 국민들한테 보여드리니까 예. 기업인들이나 젊은이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참으로 참 창밖을 못 내다보고 살고 있는 거죠. 네, 경제 방송하면 맨날 주식 그거 투자하는 방식이나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걱정입니다. 바뀌어야죠. 네, 이제 저희가 조금 더 다양한 방송 콘텐츠로 또 여러분도 찾아뵐 거고요. 그리고 위키트리 이 스튜디오에서 하는 방송은 오늘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위키트리 방송이 또 업그레이드 된다고 하거든요. 다음 방송 때는 더 멋진 모습으로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일주는 중국에 가 있기 때문에 예. 2주 후에나 뵙겠습니다. 네, 중국 다녀오신 이야기 또 그 다음에 들을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나눠주신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더위 건강하십시오. 네, 건강하십시오.